지금 전 세계 고고학계와 역사학계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한 조용한 도시, 익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유물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 금속 세공 기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은 이건 현대의 나노 기술로도 흉내내기 힘든 기적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0.25mm 종이보다 얇은 순금판 위에 새겨진 수천 자의 글자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글자들이 돋아나 보이도록 뒷면에서 거꾸로 두드려 새기는 소위 신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의 수석 연구원들조차 7세기에 이런 기술이 존재했다는 것은 인류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할 대사건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400년 전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평생을 서구 문명이 우월하다고 믿어왔던 제가 그날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발견 뒤에는 멸망해가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왕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잊혀진 제국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운명이 보낸 초대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런던의 으스스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제 연구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오만한 학자로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지도상에서 겨우 찾아낸 한국의 익산이라는 낯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입니다. 런던의 잿빛 하늘 아래 자리 잡은 낡은 연구실에서 고대 금속 공예의 역사를 파헤치며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늙은 학자이지요. 대형 박물관의 수석 자문위원이자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강단에 섰던 저에게 세상의 모든 금속 유물은 이미 분석이 끝난 데이터 조각들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장인들이 황금 가면을 두드릴 때 어떤 망치를 썼는지, 로마의 은세공업자들이 어떤 비율로 합금을 만들었는지 저는 눈을 감고도 줄줄 읊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서구 문명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양, 특히 극동의 작은 나라들이 만들어낸 유물들은 그저 종교적인 신비로움이나 투박한 정감으로 포장된 것일 뿐 수학적으로 완벽하고 기계적으로 정교한 서구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런던의 오후였습니다. 습기찬 창문 너머로 흐릿한 템스강을 바라보며 홍차를 마시고 있을 때 컴퓨터 알림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발신인은 한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김 박사였습니다. 몇 년 전 국제학술대회에서 스치듯 인사를 나눴던 그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인상이었지만 학문적 고집만큼은 대단해 보였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메일의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교수님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본문에는 긴 설명 대신 몇 장의 고해상도 첨부 파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어디서 발굴된 흔한 청동 거울이나 불상 사진이겠거니 하며 무심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찻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에는 흙과 녹이 잔뜩 묻어있는 금속판들이 찍혀 있었는데 확대를 하면 할수록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디테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정교한 배율, 그리고 그 금속판 위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수만 개의 미세한 글씨들. 저는 저도 모르게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고 다시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물을 부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으로 일일이 두드리고 펴서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7세기 유물이라고? 지금 나보고 이 데이터를 믿으라는 건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현대의 레이저 커팅기나 나노 공정을 거친 반도체 회로라면 모를까? 1400년 전의 대장장이들이 이런 미세 공정을 수행했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교하게 만들어진 현대의 위작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본능은 이미 제 이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고대
금속 기술의 역사는 첫 페이지부터 다시 쓰여야 한다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예정되어 있던 다음 학기의 강의 계획서를 덮어두고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적이고 거대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웅장한 터미널,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물 흐르듯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저는 묘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마중 나온 김 박사의 낡은 SUV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남쪽의 오래된 도시, 전라북도 익산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산천은 신비로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 탓인지 첩첩산중.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붉은 황토가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묵화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운전하는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보냈던 수많은 질문 메일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답이 될 겁니다라는 짧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익산의 왕곡리 유적지였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젖은 흙내음과 풀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 홀로 우뚝 서 있는 석탑 하나가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국보 제289호 왕곡리 5층 석탑.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첫 번째 수수께끼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는 것도 잊은 채 비를 맞으며 홀린 듯이 석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탑이 뿜어내는 기묘한 아우라에 압도되었습니다. 학자의 눈으로 본 그 탑은 모순덩어리였습니다. 기단부를 보면 큼직한 돌들을 반듯하게 짜맞춘 방식이 매우 견고하고 규칙적이어서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임이 분명했습니다. 힘이 넘치고 남성적인 신라 석탑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군요. 기단부의 결구 방식을 보니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탑입니다. 9세기나 10세기쯤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김 박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교수님, 시선을 돌에만 두지 마시고 저 위쪽 지붕돌의 끝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고개를 들어 탑의 상층부를 올려다본 순간 전은아! 하고 짧은 탄성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래쪽에 투박하고 단단한 기단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렵하고도 우아한 지붕돌이 그 위에 얹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붕돌은 얇고 넓게 퍼져 있었고 그 끝은 마치 한국 여인의 버선코처럼 살짝 하늘을 향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제의 선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미학을 중시했던 백제 건축의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한 탑 안에 서로 다른 두 시대,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양식이 이렇게 기묘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치 신라라는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백제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탑은 오랫동안 한국 고고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김 박사가 빗물을 닦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965년 이 탑이 기울어져 붕괴 위험이 있어 해체 복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 탑이 단순히 백제 양식을 흉내낸 통일신라의 탑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탑을 해체하고 기단부 깊숙한 곳,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심초석을 들어올리는 순간 역사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거대한 크레인이 돌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 심초석 중앙에 품자 모양으로 뚫려 있는 세 개의 구멍, 즉 사리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14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찬란한 빛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연구소 수장고로 가시죠. 교수님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진짜 주인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현장을 떠나 인근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연구실 내부는 서늘하고 고요했으며 특유의 약품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보안장치가 된 육중한 철문을 열고 항온항습 장치가 돌아가는 진열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하얀 면장갑을 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신생아를 다루듯 특수 제작된 상자 하나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은 발견 당시 진흙 속에 뒤섞여 있던 것을 수십 년에 걸쳐 닦아내고 보존 처리한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 박사가 상자의 덮개를 여는 순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번쩍이는 황금빛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그곳에는 영롱한 녹색 유리 사리병과 함께 수천 개의 미세한 금구슬,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만 보며 전율했던 바로 그 금판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루페 확대경을 꺼내 들고 작업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물로 마주한 금판은 사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금제 금강경이군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로 14.8cm, 세로 13.7cm의 순금판 19장에 불교 경전인 금강경 전문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교수님, 이 금판의 두께가 보이십니까? 김 박사의 질문에 저는 숨을 죽이고 금판의 측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금속판이라기보다는 얇은 종이, 아니 나비의 날개 같았습니다. 이건 0.3mm도 안 되겠는데요? 정확히는 0.25mm입니다. 망치로 두드려서 펴 만든 순금판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얇은 판 위에 글자를 새긴 방식입니다. 저는 확대경의 배율을 높여 금판 위의 글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글자들은 금판을 깎아내거나 파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금판 위로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타출 기법이군요. 세상에, 이 얇은 판에 타출 기법을 썼단 말입니까? 타출 기법. 서양에서는 르푸세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금속판의 뒷면을 두드려 앞면의 무늬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최고 난도의 세공 기술입니다. 두꺼운 은접시나 갑옷에 무늬를 넣을 때나 쓰는 기술이지, 이렇게 얇디 얇은 종이 같은 금판에 그것도 그림이 아닌 깨알 같은 글씨를 새겨 넣는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님. 김 박사의 목소리에 열기가 서렸습니다. 글자 한자의 크기는 0.6cm 남짓입니다. 이 작은 글자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뒷면에서 아주 미세한 정으로 수백 번을 두드려야 합니다. 만약 힘을 조금이라도 세게 주면 금판은 찢어지고 말 것이고 너무 약하게 주면 글자가 선명하게 솟아오르지 않겠죠. 그런데 이 장인은 19장의 금판에 2600자가 넘는 글자를 새기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하나의 구멍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줄에 17자씩 줄 간격까지 완벽하게 맞춰서 말입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정밀 로봇팔로도 흉내내기 힘든 미친 짓이었습니다. 도대체 7세기에 어떤 도구를, 어떤 눈을 가진 장인이 살았기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기술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이 통일신라 전성기의 유물일 것이라고 확신했었죠. 백제는 이미 전쟁에서 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패배한 국가였으니까요. 멸망 직전의 나라에서 이런 여유와 기술이 나올 수 없다는 일종의 편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최근의 문자 분석 결과는 우리의 그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기 물수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가 가리키는 글자를 보니 물수변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정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붓이 흘러가듯 부드럽게 이어지는 독특한 초서체 형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서체는 중국 당나라 초기, 그러니까 7세기 이전의 불경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서풍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나 9세기로 넘어가면 서체는 완전히 정형화된 해서체, 즉 딱딱한 정자체로 굳어집니다. 즉, 이 금제 금강경의 글씨체는 이 유물이 7세기 전반 백제가 멸망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이 멍해지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7세기 전반이라면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보물은 통일신라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백제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다시금 빗속에 서 있던 왕궁리 5층 석탑을 떠올렸습니다. 겉모습은 통일신라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심장, 가장 깊은 곳에는 백제의 혼이 담긴 사리함과 금강경을 품고 있었던 탑. 그것은 마치 나라를 잃고도 그 정신만은 잃지 않으려 했던 백제인들의 소리 없는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의문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진지해졌습니다.
왜 백제인들은 이토록 귀한 순금 금강경을 당시 수도였던 부여도 아니고 공주도 아닌 변방이나 다름없었던 이곳 익산 땅에 묻었을까요? 그리고 백제를 무너뜨린 통일신라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탑을 세우면서 적국이었던 백제의 유물을 파괴하거나 약탈하지 않고 그 안에 그대로 아주 소중하게 봉안해 두었던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경이로움을 넘어선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0.25mm의 금판 속에 새겨진 것은 단순한 불경이 아니라 잊혀진 왕국을 부활시키려 했던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대를 초월한 어떤 약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연구소의 지붕을 때리고 있었고 저는 돋보기를 쥔 손을 내려놓으며 김 박사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보여주십시오. 이 유물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요. 저는 이제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연구소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우리는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비는 잦아들어 가느다란 안개가 되어 왕궁리 유적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 눈으로 확인한 그 0.25mm의 금판, 금제 금강경의 잔상이 시신경에 문신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금속학적인 경이로움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의문으로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백제. 서기 660년에 멸망한 비운의 왕국. 역사책에 따르면 멸망 당시 백제의 수도는 사비, 지금의 부여였습니다. 그런데 왜 백제인들은 왕도 아니고 귀족들의 거주지도 아니었던 이 익산의 허허벌판에 당대 최고의 기술과 국력을 쏟아부은 걸작을 묻어두었을까요? 상식적으로 국보급 유물은 수도에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사찰에 모셔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의문을 읽은 듯 김 박사가 저를 데리고 유적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흙의 감촉이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곳의 지명이 왜 왕궁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 박사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왕이 잠시 머물렀던 별궁이 있었거나 왕실 소유의 땅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닐까요? 영국에도 그런 지명은 흔하니까요. 김 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곳은 단순히 왕이 쉬어가던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백제의 또 다른 수도, 아니 백제가 꿈꾸었던 마지막 미래였습니다. 김 박사의 말은 역사학계의 정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백제가 수도를 옮겼다는 명확한 기록은 삼국사기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저를 유적지 한편에 수북이 쌓여있는 기와 파편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수천 장의 기와들이 분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깨진 기와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묵직하고 거친 흙의 질감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찍힌 글자가 보이십니까?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기와 표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에 마모되긴 했지만 그곳에는 수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부. 그것은 머리가 되는 관청, 즉 한나라의 수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부여의 왕궁터에서나 발견되던 이 결정적인 증거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시골 마을의 땅속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곳이 단순한 사찰터가 아니라 백제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치밀하게 건설한 거대한 왕궁이자 계획도시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제야 제 눈앞에 펼쳐진 텅 빈 들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무성한 이 땅은 1400년 전 백제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뛰던 혁명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의 안내에 따라 유적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백제라는 나라가 가진 기술적 저력에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굴팀은 이곳에서 거대한 성벽의 흔적과 정교하게 조경된 후원 정원, 그리고 금과 은, 유리를 녹이던 대규모 공방 시설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대형 화장실 유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이라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되물었지만 김 박사가 보여준 구조도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사진 수로를 통해 물을 흘려보내 오물을 자연스럽게 성 밖으로 배출하고 정화하는
완벽한 수세식 위생 시스템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세기의 유럽은 어땠습니까?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들조차 오물을 거리에 투척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그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이 작은 나라 백제는 이미 1400년 전에 현대에 가까운 위생, 관념과 도시 공학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리 유적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백제의 하이테크 기술이 집약된 말 그대로 스마트시티였던 셈입니다. 이토록 고도화된 문명을 가진 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흔적이 이렇게 잊혀져 있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왜 기존의 수도를 두고 이곳에 이토록 거대한 역사를 세웠을까요?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백제의 30대 왕, 무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라의 선화공주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에 빠져 서동요를 불렀다는 로맨틱한 전설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 박사가 들려준 무왕의 진짜 얼굴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고독한 전사였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썩어들어가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승부사였습니다. 무왕에게 익사는 단순한 천도지가 아니었습니다. 늙고 병든 백제를 버리고 강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바로 그 0.25mm의 금판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피 섞인 땀으로 새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왕의 이 거대한 꿈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맞습니다. 김 박사는 저에게 낡은 고문서의 복사본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교토의 한 유서 깊은 사찰의 비전으로 내려오던 관세음흥엄기라는 문헌이었습니다. 한자를 더듬거리며 읽어내려가던 저는 639년의 기록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백제 무왕이 익산에 세운 제석사라는 절에 벼락이 떨어져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마가 7층 목탑과 불당을 집어삼켰지만 불타버린 탑의 중심 초석 심초석 아래에서 사리함과 금강경만은 기적처럼 무사했다는 기록. 학자들은 전율했습니다. 그 기록 속에 등장하는 기적의 유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연구소에서 목격한 그 금제, 금강경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익산의 제석사지 발굴 현장에서는 불에 탄 붉은 흙과 녹아내린 기와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심에서 발견된 심초석의 구멍 크기가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함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400년 전의 그날 밤, 천둥번개가 치고 시뻘건 화염이 하늘을 뚫을 듯 치솟는 아비규환 속에서 백제의 장인들과 승려들은 목숨을 걸고 불타는 탑 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왕의 꿈이 담긴, 아니 백제의 미래가 담긴 그 금강경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불길조차 녹이지 못한 그들의 신념. 그렇게 화마 속에서 살아남은 금강경과 사리함은 무왕의 또 다른 거처이자 가장 안전한 요새였던 이곳, 왕궁리의 왕궁 내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목탑을 세워 그 심초석 아래 깊이 봉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수장고에 있는 금제 금강경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으로만 보였던 그 유물에서 뜨거운 불의 열기와 그것을 품에 안고 뛰쳐나왔을 백제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재난과 절망을 이겨낸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데리고 5층 석탑의 뒤편, 텅 빈 공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둥을 세웠던 거대한 주춧돌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시는 이 5층 석탑이 서 있는 자리는 원래 훨씬 더 거대한 목탑, 즉 나무로 만든 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내려가다가 석탑 바로 아래에서 거대한 목탑의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죠. 그 목탑이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거나 허물어진 뒤 그 위에 지금의 이 5층 석탑이 세워졌다는 사실을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맞춰졌습니다. 순서를 정리해봅시다. 1. 무왕이 익산에 왕궁을 짓고 목탑을 세워 금강경을 봉안했다. 2.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다. 3. 그 후 누군가가 왕궁터의 목탑 자리에 이 5층 석탑을 새로 쌓았다. 4. 그리고 그 안에 백제의 보물인 금강경을 다시 넣었다. 여기서 가장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보통 정복자들은 패배한 나라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기 마련입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을 때 그 땅에 소금을 뿌려 불모지로 만들었듯이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다면 백제의 왕궁터인 이곳을 짓밟고 보물들을 약탈해 자신들의 수도인 경주로 가져갔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제의 왕궁터 한복판에 그것도 백제 양식을 본뜬 지붕돌을 얹은 석탑을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적국이었던 백제 왕실의 가장 신성한 보물인 금강경과 사리함을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예우라고 하기엔 너무나 파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우였습니다. 도대체 7세기 후반 백제가 멸망하고 통일신라가 들어서던 그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시기에 이 땅 익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어떤 의도로 적군의 심장부에 이런 하이브리드 호남 양식의 탑을 세우고 백제의 혼을 지켜준 것일까요? 김 박사는 침묵하는 저를 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석탑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군과 아군의 경계를 넘어선 그리고 만국의 한과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뒤섞인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타임캡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비밀을 풀기 위해 1400년 전 그 멸망의 날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간 왕궁리 들판 위로 붉은 노을이 핏빛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전쟁과 불길을 상징하듯이 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제 발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영국에서 이 먼 곳까지 와야만 했는지. 이 유물들은 저에게 단순히 금속 공예 기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 승자의 기록인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았던 진실을 제발 들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익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숙소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1400년 전의 그 혼란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시공간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낮에 보았던 왕궁리 5층 석탑의 실루엣이 유령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이하고 불가사의했습니다. 역사는 본래 승자의 기록입니다. 정복자는 패배한 자의 기억을 지우고 그들의 성전을 불태우며 그 폐허 위에 자신의 깃발을 꽂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을 때 그 땅에 소금을 뿌려 다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게 했듯이 그것이 고대 전쟁의 잔혹한 법칙이자 권력의 속성이니까요. 그런데 신라는 왜 그랬을까요? 왜 백제의 왕궁 한복판에 백제의 기술과 양식을 그대로 살린 탑을 다시 세워주었을까요? 그것도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국보, 그들의 혼이 담긴 금제 금강경을 녹여버리지 않고 그 심장에 다시 넣어주면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김 박사와 함께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과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왕궁리. 유적은 어제와는 또 다른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 너머에서 백제의 옛사람들이 걸어 나올 것만 같았죠. 김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탑의 기단부 바로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탑의 하단부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돌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돌들이 맞물려 있는 모양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차갑고 거친 화강암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과 돌이 만나는 지점을 돋보기로 관찰했습니다. 그 순간 전날에는 그저 지나쳤던 결정적인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쐐기군요.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돌을 끼워 넣어 꽉 물어주는 방식. 그리고 이 투박하지만 힘이 넘치는 가공법. 이건 전형적인 신라의 축조 기술입니다. 제가 경주 불국사의 축대나 석굴암의 구조를 연구할 때 보았던 그 견고함이 여기서도 보이는군요. 정확하십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탑의 하부 구조, 즉 탑을 지탱하는 뼈대는 철저하게 신라의 방식입니다. 신라의 석공들은 흙으로 쌓아 올렸던 백제의 목탑 자리를 파내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아주 튼튼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돌기단을 새로 쌓았습니다. 신라 특유의 남성적이고 강인한 기질이 그대로 묻어있죠. 그런데 교수님, 이제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붕을 봐주십시오. 저는 그의 말대로 시선을 기단부에서 탑신을 지나 지붕돌로 옮겼습니다. 신라의 뼈대 위에 얹힌 지붕돌들. 그것은 다시 봐도 영락없는 백제의 곡선이었습니다. 얇고 넓게 퍼지며 그 끝이 마치 학이 날개를 펴듯 살짝 하늘로 들려있는 우아함.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디자인이자 돌로 쓴 화해의 편지였습니다. 하이브리드. 혼종이군요. 이 탑은 백제와 신라의 물리적 결합을 상징하는 거였군요. 제가 감탄 섞인 탄성을 내뱉자 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합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지만 백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안고 끊임없이 저항했죠. 역사책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백제 부흥운동은 3년 넘게 치열하게 이어졌고 신라에게는 이것이 통치 기반을 뒤흔드는 엄청난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외적으로는 당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곳곳에서 백제 유민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들의 흉흉한 민심을 달래지 않고서는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라 조정이 택한 방법은 무자비한 칼날이 아닌 문화적 포용이었습니다. 백제인들이 그토록 신성시했던 무왕의 왕궁터, 그곳에 불타 없어진 목탑 대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석탑을 세워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백제탑을 똑같이 복원해주는 것은 승자인 신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묘수를 냅니다. 기초는 우리 신라의 튼튼한 기술로 다지되 겉모습은 너희 백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 양식을 입혀주마.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이 탑은 단순한 불탑이 아니라 돌로 만든 거대한 외교 문서이자 피 흘리는 백제 유민들에게 보내는 화해의 악수였던 셈입니다. 1400년 전 이 탑이 완성되던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라의 석공들이 땀 흘려 돌을 나르고 그 주변을 백제의 유민들이 둘러싸고 숨죽여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옛 왕궁터에 다시 우뚝 서는 탑을 보며 그리고 그 안에 자신들의 왕이 남긴 금강경이 다시 안치되는 것을 보며 그들은 망국의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비로소 칼을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교수님, 여기에는 차가운 정치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애틋하고도 슬픈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김 박사가 탑의 옥계석 지붕돌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이야기인가요? 비슷하지만 결말은 훨씬 더 위대하고 현실적입니다. 적국인 신라의 공주를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결국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백제의 소년 서동. 그가 바로 훗날의 무왕입니다. 역사적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백제와 신라의 민중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릿해졌습니다. 만약 무왕의 아내가 정말 신라의 공주였다면 혹은 무왕이 신라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면 신라 왕실 입장에서 이곳 익사는 함부로 파괴할 수 없는 성역이 됩니다. 자신들의 핏줄이 섞인 왕비가 살았던 곳 혹은 자신들의 공주를 목숨 바쳐 사랑해준 왕의 흔적이니까요. 저는 탑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가운 돌덩이로만 보였던 탑이 갑자기 따뜻한 온기를 품은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전쟁과 살육의 시대에도 끝내 끊어지지 않았던 사랑과 인연의 증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라라는 아버지와 백제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왕궁리 5층 석탑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이끌고 탑에서 조금 떨어진 곳, 나무 그늘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외형적인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신라는 백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왕실 간에 얽힌 인연을 존중하기 위해 이 탑을 세우고 금강경을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부터입니다. 신라가 단순히 보존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금강경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김 박사가 건넨 서류는 금제 금강경의 내용을 정밀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금강경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라는 공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제인들은 이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경전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신라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꺼내어 자신들의 탑안에, 그것도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든 녹색 유리 사리병에 담아 봉안했습니다. 신라의 고승들과 장인들조차 이 금강경의 글씨와 제작 수준을 보고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적국의 물건이라 해서 녹여버리기에는 그 안에 담긴 예술혼과 신앙심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숭고했기 때문이죠. 저는 자료 속에 확대된 금강경 글씨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0.25mm 금판 위에 새겨진 2600자의 글씨들. 벼락이 치던 밤의 화재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그리고 적국의 손에 넘어간 뒤에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이 글자들.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문득 런던의 대형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약탈 문화재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의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뜯어가고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승전의 트로피처럼 전시할 뿐이었죠. 하지만 1400년 전의 신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복지인 이곳에 문화재를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석탑을 지어 그 자리에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니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의 역사이니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존중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선진국의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동방의 고대 국가가 실은 우리 서구 문명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윤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으니까요. 김 박사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양의 합리주의와 과학이 최고라고 믿어온 오만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돌 하나의 정치와 외교, 그리고 예술과 포용, 사랑까지 담아낸 고대 한국인들의 지혜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탑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인류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치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김 박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감동하시기엔 이릅니다. 이 금강경 속에 숨겨진 현대 과학조차 아직 완벽하게 풀지 못한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요. 그가 말한 마지막 비밀이라는 단어에 잠시 평온해졌던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의 미스터리를 풀고 나니 이제 금속 그 자체의 미스터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7세기 백제의 장인들은 순금판을 어떻게 그렇게 얇고 균일하게 폈을까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저 완벽한 금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수장고로 다시 가시죠, 교수님. 이번에는 제 설명이 아니라 최첨단 성분 분석기가 말해주는 숫자의 진실을 들으실 차례입니다. 김 박사가 앞장섰고 저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탑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인 듯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1400년 전의 장인들이 이제야 우리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라며 귓가에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의 정밀 분석실은 마치 수술실처럼 차갑고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초대형 모니터가 연결된 고성능 3D 전자 현미경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육안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던 금제, 금강경의 미시세계가 마치 거대한 황금 우주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마우스로 화면을 조작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금강경이 단순히 낱장의 금판들을 겹쳐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책이죠. 그의 조작에 따라 화면이 줌인되자 금판의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구멍들과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미세한 금속 고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경첩이었습니다. 19장의 금판을 위아래로 뚫어 두 줄의 금띠로 묶고
각 장이 책장처럼 부드럽게 넘겨질 수 있도록 정교한 순금 경첩을 달아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현대의 스프링 노트나 바인더와 원리상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와 재질이 문제였습니다. 이 경첩의 두께를 봐주십시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수치는 0.15mm. 사람의 머리카락 두 가닥 정도의 두께였습니다. 7세기의 장인들은 이 얇은 금판이 찢어지지 않도록 펀칭을 하고 그 구멍에 본체보다 더 얇은 금실을 꼬아 경첩을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경첩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 이 금판을 넘기면 마치 어제 재본소에서 나온 책처럼 부드럽게 넘어갈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 금속을 다루고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기술인지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금은 전연성이 좋아 얇게 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무르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쉽게 찢어지거나 구겨집니다.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주변이 찌그러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백제의 장인들은 금의 물성을 신의 경지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두께여야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넘어가는지, 금속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각도는 무엇인지 그 한계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와 감각의 결정체였습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그 어떤 중세 유럽의 유물에서도, 아니 르네상스 시대의 세공품에서도 보지 못한 정교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보여준 진짜 반전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그 안에 담긴 내용에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처음에 이 금강경의 텍스트를 분석하던 서지학자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 원문과 대조해 보았을 때 무려 62글자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빠졌다고요? 오탈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비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에서 그것도 한 번 새기면 지울 수 없는 순금에 글자를 빼먹는 실수를 했다면 그 책임자와 장인들은 당장 목이 달아났을 테니까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빠진 62자야말로 이 유물이 위작이 아닌 진품이라는 것, 그리고 백제가 중국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타임 스탬프였습니다. 김 박사는 화면에 두 개의 대조표를 띄웠습니다. 하나는 당나라 시대에 정형화되어 널리 퍼진 금강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 돈왕 유적에서 발견된 초기 금강경, 사경본손으로 쓴 사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서기 822년 이후에 만들어진 불경에는 이 62자가 들어있습니다. 후대의 해석가들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첨가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초기 불경들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즉, 백제의 장인들은 중국 당나라가 불경을 표준화하기 전 아주 오래된 오리지널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 금강경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며 이 유물이 7세기 초반 백제 무왕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62글자의 공백.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역사의 지문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후대에 이 유물을 위조하려 했다면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불경을 베껴 썼을 테니 당연히 그 62자가 포함되었겠지요. 하지만 백제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그 시대의 진실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고 1400년 후에 후손들이 그 비어있음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감싸고 있던 탑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이 사리병을 보십시오. 김 박사가 가리킨 곳에는 초록빛이 감도는 투명한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보 제123호, 왕궁리 5층 석탑사리장엄구의 핵심인 녹색 유리 사리병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곡선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개를 보십시오. 연꽃 봉우리 모양으로 장식된 이 금제 마개는 유리병 입구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돋보기로 유리병의 표면을 관찰했습니다. 기포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녹색. 빛을 비추자 마치 병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에메랄드처럼 혹은 우주의 성운처럼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7세기의 유리를
그것도 이렇게 얇고 균일한 두께로 불어서 만들었다니요. 당시 유럽의 유리는 불투명하고 두꺼운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분 분석 결과 이 유리는 납 함유량이 높은 고연하이 레드 유리로 밝혀졌습니다. 산화나 PBO과 이산화규소 SiO2를 배합한 것이죠. 이것은 녹는 점이 낮아 가공하기 쉽지만 투명도와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열처리 기술과 화학적 배합 지식이 필요합니다. 백제인들은 1400년 전에 이미 유리의 화학적 성질을 마스터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유리병 안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다시 금제사리함에 넣어졌고 그 사리함은 다시 금강경과 함께 탑 속에 봉안되었습니다. 3중, 4중의 보호장치.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는 멸망할 수 있고 왕궁은 불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인 신앙과 그들이 이룩한 기술 문명의 정수는 어떤 재난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랐던 겁니다. 저는 연구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역사책에서 가르쳤던 그리고 암흑기, 다크 에이지스라고 불렀던 7세기의 서유럽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된 후 문명은 퇴보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으며 기술은 조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런던은 진흙투성이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고 샤를마뉴 대제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이 작은 반도의 왕국에서는 0.15mm의 금실을 꼬아 책을 만들고 투명한 유리를 불어 사리병을 만들고 그 안에 우주의 진리를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가 문명의 정점에 서 있는 현대인이라고 그리고 서양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인들은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물질과 정신을 완벽하게 결합해냈군요. 금이라는 영원불멸의 물질에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금강경의 공사상을 새겨넣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모순과 철학적 조화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말에 김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 화면을 껐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며칠 전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거만하고 날 선 영국인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거인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겸손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진리를 마주한 한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시겠죠? 김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단순한 유물조사 보고서가 아닐 겁니다. 1400년 전 백제의 마지막 왕과 장인들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어쩌면 바로 교수님에게 전하고 싶었던 편지 한 통을 가슴에 품고 가시는 겁니다. 연구소를 나서는 길 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왕궁리 5층 석탑 위로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빛 아래 묵묵히 서 있는 석탑을 향해 난생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학자로서가 아닌 유한한 삶을 사는 한 인간이 영원불멸의 예술혼을 남긴 이름 모를 선조들에게 바치는 침묵의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면 제가 썼던 모든 강의록을 폐기할 것이라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이 말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동방의 그들이 실은 기술과 정신이 하나 된 가장 위대한 문명의 스승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에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USB 메모리 속의 사진 한 장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금제 금강경도 영롱한 사리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궁리 유적의 흙 속에서 발견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어떤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그 속에 담긴 따뜻하고도 눈물겨운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기술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고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한반도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김 박사가 헤어지기 직전 제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어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이건 공식 보고서에는 넣지 않은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이라면 이 사진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읽어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를 연결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라는 폴더명을 클릭하자 금제 금강경이나 화려한 사리병의 사진이 아닌 발굴 현장의 흙더미 속에서 찍힌 아주 투박하고 낯선 사진 몇 장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 수로와 그 끝에 연결된 대규모 공동 화장실의 유적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 공예 기술과 보석 가공 기술을 보여주고 나서 왜 하필이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은밀한 장소인 화장실 유적을 보여주는 것일까? 혹시 농담인 걸까? 하지만 사진과 함께 첨부된 비공개 발굴 노트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기내식 서비스가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그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 냄새나는 흙더미 속에 무왕이 이룩하고자 했던 백제 기술의 진짜 목적, 그리고 그들이 0.1mm의 한계에 도전했던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트에 적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왕궁리 유적의 화장실은 단순히 땅을 파고 널빤지를 얹은 재래식 변소가 아니었습니다. 깊이 3.4m에 달하는 대형 구덩이를 파고 바닥과 벽면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점토를 다져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조였습니다. 경사진 수로를 통해 유속을 조절하며 물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 오물을 성 밖으로 배출하는 현대의 수세식 시스템과 원리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배수로 끝에는 숯과 자갈, 모래를 층층이 쌓은 역과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오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정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7세기의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유럽의 대도시들은 어땠습니까? 중세는커녕 근대 초기까지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어 귀족들이 정원 구석이나 커튼 뒤에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창밖으로 던진 오물로 뒤덮여 악취가 진동했고 그 비위생적인 환경은 훗날 흑사병과 콜레라라는 대재앙을 불러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악취 속에 방치되던 그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동방의 이 작은 왕국은 이미 14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생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백성이 죽고 백성이 죽으면 나라도 없다는 것을 무왕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을 지을 때 화려한 연회장보다 먼저 이 완벽한 하수도 시스템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0.25mm의 금강경과 정교한 유리 사리병, 그리고 이 완벽한 수세식 화장실은 서로 다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두 가지 표현이었습니다. 금강경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백성들의 불안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왕의 기도였고, 대형 정화조는 백성들의 병든 육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왕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기술을 연마했던 이유, 손톱만 한 금판에 수천자의 글씨를 새기고 유리를 불어 빛을 가두려 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이웃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내 백성을 덜 아프게 하고 덜 슬프게 하겠다는 그 애민 정신이 기술을 극한의 정점까지 밀어붙인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기술은 권력을 쥐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그 따뜻하고도 위대한 철학이 1400년 전에 익산 땅, 그 붉은 황토 아래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런던 특유의 회색빛 하늘과 차가운 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익숙하고 편안했을 그 풍경이 그날따라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짐을 찾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로 직행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이 뜨거운 진실을 단 한시라도 빨리 세상에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옥스퍼드 대학의 대형 강의실. 서양 문명사 수업을 듣기 위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매지 않고 상기된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지난 40년간 사용해왔던 강의 자료 폴더를 휴지통으로 드래그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가 준 USB를 꽂았습니다. 칠판 가득 한국에서 찍어온 왕궁리 5층 석탑의 웅장한 모습과 금제 금강경의 미세한 글씨, 그리고 화장실 수로의 단면도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나 로마의 콜로세움이 아닌 낯선 동양의 돌탑과 흙구덩이 사진의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군들, 나는 그동안 자네들에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르쳐왔네. 그리고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의 정점이며 나머지는 그저 아류에 불과하다고 말해왔지. 하지만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오만과 무지를 고백하려 하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금제 금강경에 확대된 사진, 그 0.15mm의 경첩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서기 7세기 런던이 진흙투성이 마을에 불과했을 때 만들어진 0.25mm의 기적이 있다. 현대의 나노 기술로도 흉내내기 힘든 이 정교함은 제국주의의 약탈이나 노예들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라져가는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장인들의 피, 땀과 백성을 사랑했던 한 왕의 간절한 기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신라가 백제의 탑을 복원해준 그 하이브리드 양식의 탑 사진을 띄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고 배웠다. 하지만 진정한 문명이란 무엇인가? 적을 정복하고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여 박물관의 전리품으로 전시하는 것이 문명인가? 아니다. 진정한 문명인은 승자가 되었을 때 패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끌어안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다. 1400년 전의 한국인들은 우리가 21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깨닫고 있는 관용과 화해,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이미 차가운 돌과 금속에 뜨겁게 새겨놓았다. 강의실 맨 뒤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 놀라운 기술과 정신은 지금 다 사라진 겁니까? 그 나라는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을 떠나오며 찍은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는 인천공항과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는 공항 시스템, 밤거리를 여성 혼자 걸어도 안전한 치안,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와 조선 기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1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사람을 위해 기술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혁신의 DNA를 혈관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비 내리는 풍경 위로 익산 왕궁리 들판의 바람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1400년 전 이름 없는 백제의 석공이 탑을 쌓으며 빌었던 그 소원이 지금 제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꼭 한번 한국의 익산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텅 빈 들판에 홀로 그러나 당당하게 서 있는 왕궁리 5층 석탑을 바라보십시오. 그 탑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여줄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은 불타 사라지고 나라는 멸망하여 역사책 귀퉁이로 밀려났지만 진심을 다해 두드리고 치열하게 새겨넣은 당신의 노력과 사랑만은 금강경의 금빛처럼 사리병의 푸른 빛처럼 천년의 세월을 건너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닿아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늙은 영국인 학자의 오만함을 산산이 깨트리고 제 차가운 이성 속에 뜨거운 감동의 불씨를 심어준 대한민국. 이 작지만 거대한 나라가 품고 있는 웅장한 역사와 그 위대한 정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여러분의 친구 윌리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국인 교수 윌리엄의 시선으로 바라본 익산 왕궁리 5층 석탑과 금제, 금강경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진정한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0.25mm의 금판에 글자를 새기는 초정밀 기술도 놀랍지만 그 기술의 끝이 결국 왕의 권위가 아닌 백성의 위생과 안위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금강경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수도가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윌리엄 교수의 깨달음은 오늘날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적국이었던 백제의 유물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튼튼한 탑을 지어 보존해 주었던 신라의 포용력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갈등과 혐오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14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공존의 지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1400년 전의 스마트시티 왕궁리였나요? 아니면 미세한 금강경에 담긴 장인 정신이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잊혀진 우리 역사를 다시 숨쉬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놀라고 감동하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또 다른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